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의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공부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탐구하겠다고 여기 와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플라스틱 그리고 그 플라스틱을 이루는 고분자라는 물질을 지금까지 공부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20년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학회에서 다른 교수님, 박사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뭐 대학원생 또는 이제 대학생 다 성인들을 위주로 강연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어린이들, 그러니까 저학년들도 있는 것 같고 고학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중 강연은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이 친구들이 재미있고 흥미를 가지면서 미래의 과학자 또는 공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플라스틱을 전공하는 이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플라스틱은 원래 친환경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라스틱을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지요? TV에서 이제 플라스틱은 원래 좀 환경을 항상 오염시키고 뭔가 부정적인 기사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이 맞는지 아니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항상 해를 끼치는 물질인지 한번 이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일단 그림은 저희가 플라스틱 비닐봉투를 반고 스타일로 한번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렸는데 왼쪽은 약간 좀 어두침침하고 플라스틱이 정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 오른쪽은 좀 밝은 이미지죠. 지속 가능하고 뭔가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1시간 동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아닌 것들 한번 구별해 볼까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있겠죠. 옷, 그다음에 뭐 신발, 뭐 안경테, 그리고 빔이 쏘는 이제 받침대, 그리고 뭐 TV 또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이 아닌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 뭐 이런 건 플라스틱 아니죠? 네. 한번 볼까요? 그래서 퀴즈를 준비했어요. 이제 저학년 수준에 맞게 어린이들 수준에 맞게 이제 퀴즈를 낼 건데 동그라미면 이렇게 O 해주고 X 하면 X 해주세요. 제가 한번 해봐서 몇 명 안 나오면 제가 상품을 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린이들 분들 한번 관심해 봐주세요. 장난감 플라스틱일까요? 아니면 X일까요? 네, 네, X 내려주세요. 이제 맞습니다. 플라스틱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페트병. 예, 틀린 친구들 아직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러면 제가 선물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아쿠아리움 어항. X 내려주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아쿠아리움 어항 플라스틱입니다. 그다음 지우개. 네,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네, 다 플라스틱입니다. 다 플라스틱. 그러니까 뭐 장난감은 뭐 ABS라고 하는 뭐 전문 용어로 이제 뭐 플라스틱의 종류입니다. 페트병은 페트라는 고분자, 아쿠아리움은 뭐 폴리카보네이트, 지우개는 폴리바이닐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지만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어요. 다음 원목 나무 책상 플라스틱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잘 맞추시네요. X입니다. 나무는 이제 녹여서 가공할 수 없기 때문에 X고 실리카겔 우리 김에 들어있는 수금을 다 머금을 수 있는 것들 X입니다. 네,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무기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 플라스틱이 맞습니다. 네,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고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달고나. 네, 잘 맞추시네요. 달고나 X입니다. 설탕이라고 해서 녹여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는 콘택트 렌즈만 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몇 개나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의 정의를 제가 제미나이라고 하는 이제 최첨단 인공지능한테 초등학교 고학년이 알기 쉽게 설명해줘라고 했을 때
플라스틱은 자유자재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다. 돌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뜨겁게 녹이면 물처럼 흐물흐물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식히면 굳혀서 그 모양을 유지한다. 그래서 마치 밀가루로 빵을 만들듯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플라스틱 물질. 그리고 주로 석유를 만든대요. 석유는 뭐냐면 옛날 이제 몇백만 년 전에 식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리고 공룡이라든지 다양한 바이오 자원들이 땅 속에 묻혀서 분해되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가 축적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플라스틱을 이제 청중을 고려하지 않고 이 어린이를 배려하지 않고 사전적 정의를 해보라 하니까 합성 고분자 물질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죠. 그래서 고분자라고 하는 거는 높을 고에 분자분 그리고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도 그렇고 중국말로도 고분자고 일본말로도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건 또 뭐냐라고 이제 좀 약간 알쏭달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 성분인 세포와 같이 어떤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가장 쪼갤 수 없는 단위의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가 모였다라고 하는 게 고분자입니다. 근데 고분자의 이제 특징을 이렇게 한 6,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뭐 성형성, 뭐 경량성, 내구성 이런 말들이 있는데 플라스틱이 여러분들이 쌀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쌀을 지어서 밥을 만들죠. 밥을 만들 수도 있고 밥을 더 지디겨 가지고 떡을 만들 수도 있고 가늘게 만들면 국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넓게 피면 라이스 페이퍼라고 하는 이제 그 베트남 음식 그리고 이제 샤브샤브 먹을 때 하는 물질처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경량성, 뭐 쇠나 이 세라믹과 같은 이제 도자기보다 한 5배, 10배 가벼워요. 그리고 내구성은 오래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쓰던 플라스틱 물질들이 지금 40년, 50년 지나가도 그대로 계속 쓸 수 있어요. 또 다르게는 이제 절연성이라고 해서 전기나 열을 잘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 있는 프레임이라든지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라든지 하는 물질들의 커버 물질로서 플라스틱들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아까 아쿠아리움 어항에서 봤듯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구성 성분의 특성을 조절하면 투명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깨지지 않는 유리와 같은 소재를 만들 수가 있고 화학적 경제성 더 너무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이 있는 것들이 플라스틱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쌀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 쌀알을 이렇게 모노머라고 하는 단량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단량체들이라고 하는 물질을 고분자화, 중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그 구슬을 꿰어서 이제 목걸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들을 길게 만들었다 해서 고분자라고 합니다.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아까 땅 속에 있는 석유를 우리가 끄집어내 가지고 그 에너지가 축적된 뭔가 검은 액체로부터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50% 이상의 물질을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차를 탈 때 주유하는 걸 봤잖아요. 그 주유하는 휘발유, 경유 등이 우리 땅 속에 묻어 있는 석유로부터 추출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남은 물질들이 있어요. 남는 물질들이 작은 저분자 물질로도 우리가 분리 정제, 예를 들어서 정수기에서 뭔가 정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석유를 정화시킨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스타일엔 단량체 이건 또 뭐야? 스타일엔과 같은 작은 분자를 만들어서 고분자라고 하는 이어지는 분자를 만들면 사발면 용기가 됩니다. 네, 사발면 용기. 그래서 석유로부터 만든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스타일엔 단량체가 밑에 이제 막 길게 막 이상한 화학 구조로 막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린이라서 이해를 절대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어떤 그 그림 그리듯이 어떤 분자들이 이 길게 이어진 물질들이 고분자고 그것들이 플라스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정화를 하네 뭐 석유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데 보면 이제 또 이제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이제 뭔가 그 꼬부랑 글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꼬부랑 물질들이 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자들을
연결하면 여러분들 지금 그 물병 있잖아요. 물병이 페트병이거든요. 그럼 이제 페트병의 구조가 이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플라스틱 페트병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까 그 제가 쌀을 가지고 뭔가 떡을 만들고 국수를 만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물로 끓이면 녹지는 않고 물을 끓는 열의 한 2배 정도를 가열해서 250도 정도 높게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학 실험했을 때 뭐 크레파스를 녹이거나 초콜릿을 녹여 본 적 있잖아요. 그 정도 에너지를 주면 얘가 물처럼 약간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흐른 액체를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성형기라고 하는 틀을 빵틀 같은 뭐 붕어빵 틀, 뭐 타코야끼 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틀에다가 플라스틱 녹은 액체를 쏴줍니다. 이렇게 압력을 줘가지고 그럼 쏴서 어떤 그 프리폼이라고 하는 전구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고 얘를 뜨거웠을 때 풍선 불듯이 확 불어주면 이렇게 병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이제 플라스틱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냐라는 그 가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플라스틱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 손잡고 아파트에 가가지고 페트병을 분리하는 그 뭐라 해야 되죠? 바구니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넣으면 이 페트병이 다시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재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200도 정도 물이 끓는 온도에 2배 정도의 에너지를 주면 다시 녹일 수 있어요. 녹여서 다시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레고 블락들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열 가소성 거분자라고 하는 서머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서머셋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녹이려고 우리가 열을 줘도 녹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하고 컴퓨터 제품 만드는 부품입니다. 그 부품들은 열에 안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노트북도 뜨거워지고 TV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에 녹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경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소켓 이런 것들 플라스틱이 열 경화성 고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이제 아셨고 어떻게 플라스틱이 생겼을까 역사를 먼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0년 뒤로 가볼게요. 150년 뒤로 가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는 플라스틱이라는 개념이 잘 없겠었겠죠. 처음 플라스틱이 발견된 게 1870년대 150년 전입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은 뭐였을까요? 지금 그림을 보면 코끼리가 있죠. 네, 코끼리 상아로 당구공을 쳤어요. 사람들이 이제 고급 취미로 당구를 치는데 이 코끼리 상아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코끼리가 이제 다 죽어 없어지게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당구공 만든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거를 대체하는 물질을 가져오면 내가 상금을 주겠네라고 해서 개발된 게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최초의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한 거기서부터 60년 동안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1930년대 비로소 독일의 화학자 스타우딩거라는 사람이 고분자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요. 지글러 나타와 같은 다른 유럽계, 미국계 과학자들이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고분자를 최초로 만들었고, 걔들이 또 어떻게 지구 환경을 살렸냐 하면 1970년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이제 인류 삶이 윤택해지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시대가 되면 이제 마트에서 물건들을 많이 사서 그걸 담아야 되잖아요. 어떤 걸로 담을 수 있을까 하면 종이봉투였습니다. 그래서 종이봉투가 너무 많이 사용되니까 이제 나무가 다 베어 나가져서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무를 살려주기 위해서 봉다리라고 하는 이제 비닐봉투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000년대로 와서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는 이 델몬트 유리병, 자 익숙하시죠? 네,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네, 이 델몬트 유리병이 유리병이다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이걸 운송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생산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 주변에 이 유리병은 다 없어지고 가볍고 더 튼튼한 이제 페트병이 더 훨씬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플라스틱은 처음 생겼을 때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까
나일론 그 여러 과학자 중에서 이제 캐러더스라고 하는 미국 출신의 과학자가 나일론이라고 하는 소재를 만들었거든요. 1930년대. 그때 193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캐러더스라는 과학자가 나일론 물질을 만들어서 낙하산 물질 또는 또 군수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는데 간접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킹 재료, 뭐 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윤택해지는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플라스틱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린이 관점에서 제가 어떤 게 가능할지 생각해 봤는데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플라스틱으로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얘기해도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장난감의 행복. 네. 그만큼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희 자녀들도 다이소에서 이렇게 사는 걸 되게 행복감을 느낍니다. 1,000원짜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원가가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죠. 또 눈썰매, 스키, 수영할 때 튜브, 플라스틱이 없으면 가능했을까요? 네. 뭐 할 말 있나요? 뭐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플라스틱이 할 수 없었다면 탄생하지 않았다면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뭐 말씀해 볼래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우 훌륭하시네요. 네. 뭐 할 말 있으세요?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기분이 좋네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게임도 하잖아요. 안경 쓰고 게임하기, 공부하기. 네. 플라스틱이 없으면 할 수 없었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옷 입는 거 당연한 거.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동차, 버스, 기차, 비행기 타고 여행하기. 옷 입기, 밥 먹기. 아까 친구들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인류의 삶이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에 플라스틱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1980년대에서부터 이제 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 퍼스널 컴퓨터, 삐삐, 뭐 그 비디오, 닌텐도 게임기,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 다 플라스틱이죠. 부모님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도 페트병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페트병은 한 5천만 톤 정도 지구에서 매년 생산됐었어요. 근데 40년이 이제 흘러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 40년 지나서 우리의 전자기기 더 발전했죠. 디스플레이, IT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진보를 거듭했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그대로입니다. 예. 계속 생산량만 많아지고 어떤 지속 가능한지 어떤 움직임이 없었어요. 많이 생산만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서 40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플라스틱은 왠지 모르게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플라스틱들이 떠밀려 가지고 이제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봐서 플라스틱은 좀 안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포스터, 뭔가 부정적인 해양 쓰레기에서 플라스틱이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살아있는 물고기 수만큼 그 이상으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5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의.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었을까? 점점 쌓이는 거죠. 계속 쌓이는 겁니다. 생산만 하고 남용하고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주변에 있는 오늘 우리가 뭔가 빵을 받았던 포장지를 포함해서 플라스틱 패키징 소재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렇게 알록달록한, 이게 우리 딸 사진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 가면 이제 눈이 돌아가죠. 막 눈이 돌아갑니다. 너무 이제 형형색색의 플라스틱들, 그리고 막 빛나게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다양한 플라스틱들이 여러분들이 유혹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용되고 버려졌을 때는 그렇게 큰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것만 선택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플라스틱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남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난 주말에 스시를 시켰는데 스시를 포장하는 이제 용기 그리고 장국 포장 와사비 그리고 걔네들이 쏟아지지 말라고 또 랩을 또 칭칭 감았어요. 그러니까 배달 용기들에 대한 플라스틱도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위생적인 용품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마스크도 많이 사용되고 또 비대면이 일상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됐습니다. 계속 문제가 있고요. 2019년에 있는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네, 할 수 있나요? 네. 제가 동영상이 좀 많아서 꺼져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쪽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 뒤에 배경이 이제 무분별하게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네. 심지어 그게 5년 전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제가 뉴스로 보여드렸는데요. 50년 전, 60년 전에는 이만큼 심각하지 않았어요. 60년 전에는 한 지구상에서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이 1,500만 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수치는 가늠이 안 되겠지만, 근데 50년 동안 플라스틱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는 이제 4억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4억 톤. 4억 톤 중에 대부분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세일 석유라는 물질에서 출발한 물질이고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용이라든지 바이오 자원으로부터 만든 플라스틱은 그 비중이 10% 이하에 아직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4억 톤이 도대체 얼만큼의 수치일까? 한번 롯데월드 타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롯데월드 타워가 엄청 크잖아요. 그 롯데월드 타워가 1년에 몇 개가 만들어져야 플라스틱 4억 톤이 될까? 한번 맞춰보세요. 10개? 만 개? 네. 15개? 네네네. 아유 너무 참여율이 좋아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학원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전혀 답이 안 옵니다. 네. 500개가 매년 생깁니다. 500개. 1년에 500개. 그러니까 매년 전 세계 국가가 한 1,180개 정도 되죠. 180개 국가에서 롯데월드 타워 3개씩 짓는 거예요. 매년. 그 정도로 많이 생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막 1,500만 톤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증가하는 게 계속 쌓였어. 썩지 않은 플라스틱이 쌓이면 2015년까지 통계입니다. 83억 톤이 생겨났대요. 83억 톤. 83억 톤이 그 중에서 25억 톤은 건축물이나 이제 자동차 이런 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는 제품에 계속 사용 중이고 재활용은 꼴랑 6억 톤, 한 7%에서 8% 정도 재활용됩니다. 그리고 소각이 또 8억 톤, 그다음에 폐기라는 말이 굉장히 좀 모호한데 땅에 버려지는 것도 있고 매립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이제 포함되는 거야. 나 몰라라. 뭐 이렇게 수출해 버린다든가, 쓰레기를 수출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바다에 내다 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좀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그 나쁜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고의적으로 자연계에 그냥 유출해 버린 것도 한 50%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쌓이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은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내버렸거나 이제 관리가 안 되는 플라스틱은 어디로 갈까? 네, 바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트를 여러분들이 버리면 여러분들 착한 어린이들이니까 아무데나 안 버리겠죠. 착한 어린이니까 엄마 아빠 손잡고 아파트나 이제 주택가 앞에 이제 페트병 모으는 데다가 잘 버렸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어른들이 가져와서 다시 페트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 재활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0%가 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페트병은 가장 재활용이 잘 되는 사례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렇게 재활용하는 게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대부분 포함해서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져서 버려지고 씻겨 나가고 하면서 20-30%는 바다로 흘러나가요. 바다로 흘러나가면 뭔가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뭐 고래가 죽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북이가 코가 끼어서 죽는다든가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들이 조류를 타고 흘러가서 어디로 갔냐면 여기 하와이 근처에 이제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섬이 한반도 면적의 7배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나라 이름도 만들었고요. 트래시 아이슬이라고 여권도 있고 돈도 만들었습니다. 종이도.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종이 돈을 만들어서 이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게 있고요. 플라스틱이 버려져서 그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수거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도의 그 힘, 바람에 쓸리고 이제 막 계속 마찰이 생기겠죠. 그러면 큰 플라스틱들이 작은 조각들로 잘게 쪼개집니다. 바다에서. 그거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미세 플라스틱 들어봤죠? 네. 미세 플라스틱이 뭐 뇌에도 들어갔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어서 새우들이 배가 터져 죽었다. 뭐 그런 슬픈 뉴스들을 많이 봤잖아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 하고요.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원래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이제 다른 그 세안제 이런 것들에 의도적으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넣어서 세정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넣는 플라스틱이 있고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풍화돼 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북극, 남극, 심해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떤 연구진이 너무 부지런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가 제일 오염이 많이 됐나라고 이제 누가 오염이 심한가라고 경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인천 여기 제가 강연온 인천 경기 하구가 2등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2등했고요. 낙동강이 3등했습니다. 1등은 영국의 어떤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다. 그게 한 4-5년 전 기사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석유라는 플라스틱을 얘기했죠. 석유로부터 만드는 플라스틱은 여기에 있는 올드 카본이라고 하는 땅 속에서 석유를 끄집어내면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또 부주의하게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 유출되는 플라스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에서 원양어업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 플라스틱을 해소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저절로 자연에서 없어지게 해보자. 이제 뭐 영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땅 속에 있는 석유는 탄소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지구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탄소의 어떤 가장 안정된 분자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 말고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광합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만들면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이제 식물을 키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식물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들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조금 약간 이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해하기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가로축은 오른쪽은 생분해가 되고 썩는 거, 이제 왼쪽은 생분해가 되지 않는 거, 그리고 위로는 식물 유래, 아래쪽은 이제 석유 유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뭔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썩는 플라스틱이 뭐냐? 우리가 페트병을 만들고 걔를 재활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석유계에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더 친환경적이어야 되니까 바이오매스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옥수수에서부터 만들 수 있고요. 먹지 않는 나무, 그리고 아니면 버려지는 나무나 바닷속에 있는 해조류와 같은 다양한 바이오 자원을 활용해서 걔를 가지고 이제 연구자들이나 기업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작은 분자로 쪼갭니다. 작은 분자로 쪼개서 아까 보여드린 지렁이 같은 뭔가 꼬불꼬불한 뭔가 이제 작은 물질들로 분리 정제를 합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정수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예요. 걔를 끓여가지고 이제 실을 이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봉투도 만들고 뭐 빨대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만든 다음에 버려졌을 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자연에 누출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썩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썩는 플라스틱은 생분해 플라스틱이고, 생분해 플라스틱은 이렇게 아까 그 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있을 때 미생물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생물들이 있어요. 그 생물들이 이 고분자라고 하는 물질들을 먹어 없애는 거예요. 먹어 치우는 거예요. 먹어서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해서 환경에 영향이 없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편의점 같은 데서 봉투를 받으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받으면 좀 약간 약합니다. 잘 찢어질 것 같고 그런 걱정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와 같은 연구자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썩으면서 잘 분해되면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서강대에 있지만 예전 직장은 이제 한국화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연구소에서 이제 몸담아서 그런 소재들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릭트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동영상들이 좀 더 잘 버티죠. 잘 안 찢어지게 버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비닐봉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19년에 이제 좀 크긴 한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땅속에서 분해가 가능하면서도 잘 찢어지지 않는 네, 친환경 비닐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한국화학연구원의 연구진이 최근 개발한 생분해성 보관 도금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이 비닐은 간이 실험 결과 땅속에서 6개월 안에 100% 분해됐습니다. 비닐의 강도는 어떨까? 흔히 쓰이는 석유화학 기반의 비닐 제품에 5kg 안약을 매달자 비닐이 힘없이 찢어지는 반면 연구진이 개발한 비닐은 20kg짜리 안약에도 버팁니다. 기존의 생분해성 비닐은 네, 접니다. 네. 쉽게 찢어지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5년 전에는 더 어렵겠죠? 저도 5년 전에는 젊었습니다. 네.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연구팀은 옥제팔구와 개 껍데기에서 추출한 고강제를 활용해 강도가 약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목재와 개 껍데기에서 추출한 나노솜입니다. 이 솜은 기존의 바이오 플라스틱에 첨가하면 안전벨트 소재로 쓰이는 나일론처럼 질긴 비닐봉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기술 분야 해외 정형 학술지
네. 그래서 이걸 튼튼한 생분해성 봉투를 개발한 연구 결과를 이제 도대체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뭔가 이제 섬유 같이 길다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길다란 게 사실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나노 사이즈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보면 왼쪽에 이제 기둥 같은 게 딱 있잖아요. 기둥이 H빔이라고 하는 철근 콘크리트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축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건물을 플라스틱 봉투와 같이 아주 작은 사이즈로 이제 압축한다고 생각하면 이 섬유, 나노 섬유가 이 철근 콘크리트의 H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H빔들은 또 셀룰로즈나 키토산과 같이 개 껍질이나 나무에서부터 추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적인데 이 콘크리트 H빔을 플라스틱 봉투에 고루고루 분포시킨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이 무너지지 않게,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힘을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분해가 되면서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술을 화학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다른 연구원들이랑 개발해서 뭐 실제 SK SK 리비오라고 하는 기업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실제 이제 상용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썩는 플라스틱 어느 정도 연구 성과를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가면 뭔가 바이오 물질로 만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에 대회 발표를 할 때 농담 삼아 썼던 화면인데요. 제 첫째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2014년에 이제 돌이 되기 전에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장난감이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을 써야겠죠. 아기들이니까. 아기들은 이 PLA라고 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가 사줬었어요. 사줬는데 이제 그거를 둘째한테도 이제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는 왼쪽에 있는 고무는 가지고 노는데 이제 이 돌돌이 같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 없어졌어. 이 중간에 이 장난감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물질이. 그래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 이미지가 왠지 바이오는 친환경적인데 뭐 뭔지 모를 수도 있고 왠지 모르게 비쌀 것 같고 물성이라고 하는 이제 아까 깨져서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고 이게 정말 친환경적인가? 이제 몸에 좋긴 한 건가라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바이오 물질로 만들었음에도 석유계에 근접하거나 또는 차별화된 어떤 특징을 발현하게 되면 얘네들이 소비자들한테 더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게 할까?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연구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이제 아이소소바이드라고 하는 뭐 또 다른 어떤 저분자 물질의 이름인데 옥수수로부터 만들 수 있는데 얘를 가지고 석유계와 이제 소위 말해서 맞짱을 뜰 수 있는 비슷한 물질을 가지는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런 거 뉴스에 촬영할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방송 울렁증도 있고 그래서 찍을 땐 정말 괴로웠는데 찍고 나면 이런 강연 자리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나름 뿌듯하고 또 뉴스에서 설명해주면 또 뭔가 다른 느낌으로 더 쏙쏙 핵심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석유로부터 만든 거랑 어떻게 다른지 아까 페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페트. 그래서 영어로 많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석유로부터 출발해서 분리 정제를 합니다. 분리 정제를 해서 뭐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뭔가 작은 분자를 만들 수 있어요. 석유로부터. 그다음에 테레프탈릭 애시드라고 하는 방향족, 그러니까 벤젠 그룹이 있는, 그러니까 또 너무 어렵게 설명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서 이제 페트병을 만들어서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석유화학공학이 아닌 바이오화학공학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바이오화학공학인데 아까 비슷한 그림인데 뭔가 비슷한 물질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출발 물질이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바이오매스로서 전분, 그러니까 밀가루 물질이죠. 밀가루 물질을 더 자르게 자르면 글루코즈,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의 성분을 만들어서 이게 에탄올이라고 하는 술도 만들고요. 그 술을 어떻게 저렇게 바꾸면 비슷한 물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석유가 아닌 바이오로부터 출발해서 물질을 만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코카콜라 페트병 보이시죠? 코카콜라 페트병이 우리 전 지구에서 가장 많은 페트병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뭔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 코카콜라에서 이 석유계로 만드는 페트병 소재를 이제 바이오매스로 바꾸자 해서 여러 다른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화학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얘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형 미래 기술 소재, 지금 시간이 뭐 많이 흘러서 이제 한 15분 정도 저희가 기술 개발을 했던 성과물에 대해서 이제 결과 위주로 어떻게 플라스틱이 응용되고 다시 태어나면서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미래에 여러분들의 자원을 뺏어가지 않고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고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가 생분해성 마이크로비즈.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라스틱이에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인데 생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화장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역할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얘가 생분해가 되지 않으면 바다에서 떠다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생분해 소재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나와서 제가 한글로 실시간으로 통역해드리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습니다. 미세 플라스틱화돼서. 그리고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다양한 소재에 사용될 수 있는데 금지되기 전에는, 지금은 금지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금지되기 전에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생성되고 우리 정수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이 바다로 흘러가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다 석유계 물질이고 석유계 물질은 또 바다에서 다른 오염 물질들을 흡수할 수 있게 돼서 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작은 생명체부터 큰 물고기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인간에게까지 해를 끼치게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자연계 물질을 사용하면서 튼튼하고 생분해가 되는 물질, 개껍질로부터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오른쪽 동영상을 보면 비누만 있는 거와 카이토 비즈라고 하는 자연계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때 훨씬 더 세정력이 좋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키틴, 키틴, 키토산,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이 재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플라스틱이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시절이 얼만큼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제 한 3, 4년 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 마스크에 의한 오염이 굉장히 심각했죠. 그 마스크에 발이 걸려가지고 죽는 조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고기들도 많고. 그래서 그 버려지는 마스크 소재를 한번 친환경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림은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제가 게껍질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 간장게장도 좋아하고요. 이제
그 맛살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 껍질을 활용해서 게 껍질이 이렇게 플러스 전하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그냥 전기로 생각하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양전하가 띄게 할 수 있습니다. 양전하를 띄게 하면 미세먼지들이 잘 흡수됩니다. 근데 그 흡수되는 섬유를 또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분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필터가 통하면 이제 담배 연기가 왼쪽으로는 안 가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고 또 효소라고 하는 뭐 땅에 묻었을 때 굉장히 빨리 분해되게 그래서 자연계에 버려져도 이 남아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런 예시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카프리선 어린이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종이 빨대가 있었어요. 카프리선이 이 엄마 아빠한테 꽂아달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도 꽂다가 화를 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안 꽂혀서.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플라스틱으로 가고 스타벅스에서도 최초 종이 빨대가 나왔을 때 되게 눅눅해서 이 어머니 아버지들 되게 기분이 안 좋았고 언짢았던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다른 제3의 원료 비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이 빨대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또 기업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비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정말 많이 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종이 빨대가 좋다, 종이 빨대 안 좋다 이런 문제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도 이제 같은 공동 연구자 분이랑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 종이 빨대 너무 눅눅해서 못 쓰겠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나노 섬유라고 하는 셀룰로즈를 활용해서 이 종이 빨대를 어떻게 한번 개선해 보자. 그래서 종이 빨대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합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봇이 합체하듯이 종이 빨대 그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합체하는데 이 셀룰로즈라고 하는 나노 섬유를 접착제로 쓰는 거예요. 접착제가 서로 잘 이어 붙여 주겠다. 그러면 튼튼한 종이 빨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이 빨대를 만드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 같은 공동 연구자가 출연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네.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흥미 위주의 연구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네 번째는 무엇이든 미끄러지는 친환경 플라스틱 코팅입니다. 제목이. 그러면 이때 어떤 우리가 바이오 미미킹이라고 실제 자연계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 벌레잡이 통풀 속에 파리나 모기가 들어가면 미끄러져서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식물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나노 구조가 돼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묻어져 있어요. 그럼 기름이 묻어져 있어서 이 모기나 파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미끄러져서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플라스틱 패키징 소재에 응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케첩이나 로션, 치약을 끝까지 쓰려면 이걸 미끄러지게 해야 되잖아요. 미끄러지게. 근데 미끄러지게 하는데 뭔가 자연계 물질로 뭔가 오염이 덜한 물질을 한번 사용해 보자. 그래서 이 케찹에 있는 케찹 내용물을 잘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아이디어가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다 세세히 설명할 수 없겠지만 뭔가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을 가지는 나노 섬유들을 서로 조합해서 어떤 미로를 만듭니다. 미로를 만들고 그럼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서로 잘 붙어 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식용유를 부어요. 식용유를 부어서 그 미로 속에 식용유를 가둬. 그러면은 이제 그 미로 속에서 식용유가 움직이면서 물질들을 다 밀어내. 그래서 뭐 마요네즈, 케찹, 뭐 맥주 이런 것들이 남아나지 않고 다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음식물로 더러워진 플라스틱들은 재활용이 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100% 우리가 쓸 수 있게 하면 뭔가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남아있는 치약, 남아있는 케찹을 완전히 다 소비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물질들이 다 바이오매스 물질이고 또 버리면 다 친환경적이야. 자연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자가치유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스스로 손상을 회복한다. 그래서 신발 밑창에 사용되는 열 가소성, 아까 열을 가해서 녹일 수 있는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거 화학 구조는 이제 그렸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황이라고 하는 뭐 유황오리의 그 황입니다. 그 황이 그러니까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어요.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면은 막 신발 밑창으로 이렇게 있는 신발 밑창이 우리가 찢은 다음에 다시 붙이면 그 원래의 그 기계적 강도 튼튼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오른쪽 동영상에 이제 눈이 갔을 텐데 10kg의 아령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그게 신발 밑창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이랑 똑같은 물성인데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소재를 만들면 어떤 세상이 올까 하면 계속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래 쓸 수 있겠죠. 오래 쓸 수 있으면 그만큼 자연에 이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페인트에서 누가 스크래치를 내고 도망갔는데 2주 뒤에는 원래대로 복원이 된다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에 그 열쇠 같은 걸로 이제 끌켜가지고 가슴 아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스스로 회복된다면 너무 좋은 세상이 되겠죠. 새로 안 바꿔도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이게 최신 연구 동향입니다. 실제 산업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미래형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예, 저희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네, 출연자는. 네. 네, 이건 좀 비교적 최근의 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과학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이 꿈이 과학자라고 하면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했던 생각으로 뭔가 새로운 세상에 없었던 발명품을 하면 그게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자가치유 소재를 개발해서 저희 연구자들은 어떤 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응용 사례 중에 완전히 좀 약간 다른 주제인 것 같은데, 식품을 해동한 후에 다시 재냉동하면 안전할까? 햄버거병 이런 거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냉동에서 녹아 나온 패티를 이 어린이가 먹어서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그 용출형 대장균에 감염돼서 굉장히 아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자가치유 소재의 특징을 활용해서 자가치유를 나노 섬유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얇은 섬유로 만들어서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스티커를 만들면 이 냉장 보관하고 있는 치즈 케이크 상온에 이제 실온에 밖에 노출됐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색이 바뀌어. 그러면은 이 우유는 이 치즈 케이크는 상온에 노출된 지 시간이 꽤 오래 흘렀어요. 이런 소재를 자가치유 소재, 아까 보여드린 그 신발 고무 밑창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창의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발휘하면
새로운 응용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재에 센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이제 배양육이야. 배양육은 또 뭐냐? 여러분 소고기 먹는데 소고기는 소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소는 메탄가스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온실가스 효과가 뛰어난, 그러니까 온실가스에 악영향을 주는 가스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소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동물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가지고 인공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근데 인공 배양육은 맛이 별로 없습니다.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근데 이걸 가지고 자가치유 소재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가치유 소재로 하이드로젤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거기에 지방질하고 단백질을 서로 다르게 분포시켜서 키운 다음에 이어 붙여요. 아니면 이어 붙인 다음에 지방질 조직, 단백질 조직을 새로 만들어.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지금 베이컨이잖아요. 베이컨 눈에 봐도 베이컨 같아. 근데 이거 그 돼지고기를 그 뭐라 해야 되죠? 도축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실험실에서 만든 겁니다. 실험실에서 세포를 키워가지고 베이컨 모양으로 만들어서 자가치유 소재로 베이컨 모양 만들고 프라이드라고 했잖아요. 튀긴 겁니다. 식용유에 튀겨가지고 베이컨 물질이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하는 이제 과정인데 이 플라스틱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이는 기사는 이제 국제 기사인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바닷속에 3년 동안 넣어놔도 뭔가 분해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뭐 변화가 없네. 이거 뭐 소용이 있어? 라고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분해가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완벽한 해법을 기대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마법 같은 일이고 만약에 그걸 다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약간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이 모두 정답은 아니지만 아까 그 잃어버리는 자연계 유출돼서 돌아다니는 플라스틱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진짜 친환경 플라스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어린이들의 그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재료도 자연에서 나오면 좋겠다. 사용할 때는 오래 쓰고 또 재활용은 잘 되도록 아까 그 휘황찬란하게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복잡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돼서 재활용이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무미건조하더라도 재활용이 잘 되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버릴 때는 정확하게 분리 배출. 그러니까 페트는 페트끼리 따로 확실하게 분리해줘서 잘 되는 재활용들은 확실하게 따로 분류를 해줘야 좋겠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만 사용.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히 이건 정말 최근에 제가 찍은 건데 쇼츠입니다. 네. 다양한 플라스틱 종류가 사용되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댓글에서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베스트 댓글이 햇반 용기는 집에서 접시 대용, 밥그릇 대용, 강아지 간식 그릇 대용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게 3R 중에 하나인 거죠. Reduce, Reuse, Recycle에서 Reduce와 Reus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용기를 다시 씀으로써 더 이상의 다른 플라스틱 오염을 막고 재사용하니까 리유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듀스 리유즈가 되는 거죠. 근데 리사이클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 가지의 바이어스된 편협한 시각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 어린이들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들만 되는 건 아니고 기업에서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정부에서 후원해 줘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로 생분해, 재활용, 바이오 기반, 그리고 사용 기간 이런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연구 결과는 저희가 속했던 화학연구원의 공동 박사님 연구진들과 저희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저희 대학원생 친구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거고요.
끝으로 이제 이러한 대학원생 친구들이 공학자의 꿈을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제 젊은 친구들인데, 네, 우리 제 강연을 들었던 여러분들 어린이들도 미래의 이제 과학자, 공학자가 되는 꿈을 키워서 우리나라 발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윤택한 삶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꿈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